네, 안녕하세요. 시나페올로입니다. 오랜만에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거 해제, 조준걸 교수님께서 이제 쓰신 책이죠. 그러니까 조준걸 교수님께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거를 해제한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읽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그 해제본을 읽고 뭔가 좀 정리해서 더 압축적으로 압축할 건 압축하고 더 설명할 건 설명하는 게 이제 원래 이 강의의 취지지만 워낙 또 제가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되게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또 다른 것들을 또 참고해서 또 읽고 있지만 역시 한계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7장부터는 그냥 일단 멈춰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몇 분의 그래도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그래도 이제 진짜 끝까지 아무도 안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형상 개념이죠. 6장까지도 굉장히 다 들어주시고 또 그러면서도 다음 편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요청이 조금씩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어쨌든 나름대로 마음의 부채감을 갖고 시작해서 끝도 못 맺은 상태로 거의 1년 가까이 방치해 놓은 강좌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이제 힘을 내서 마침 지금 좀 시간도 있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저도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논거를 좀 다시 한번 다시 꺼내 들고 또 여러 책들을 좀 참고를 해서 조금만 이해도를 좀 더 높여봐서 좀 무리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역시 또 가다가 또 모르면은 또 언제 멈출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여러분 또 이 영상 강의가 결국은 이게 녹화돼서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장점이 뭐냐면 몇 년이 지나도 그게 또 몇 년 후에 어떤 분들에게는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질질 끌었지만 언젠가는 완광을 한다면 또 그 이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미 완광된 강의를 이제 듣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함께 가시는 분들에게는 또 죄송하지만 또 제가 이거를 장담은 못 하겠어요. 제 실력이 부족하니까요. 알겠죠? 어쨌든 한번 무리하게나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장 명제와 연산 편입니다. 자, 이제 개요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개요는 이제 역시 조준걸 교수님이 이제 쓰신 거죠. 좀 더 개요가 되게 중요해요. 개요를 그래도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이 장이 어떤 흐름으로 이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쨌든 잘 정리해둔 부분이거든요. 자, 비트겐슈타인이 생각하는 세계는 말해진 바와 같이 좀 크게 볼까요? 사실로서의 총체다. 뭐 사실의 총체로서의 세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비트겐슈타인을 이제 이 논거를 이해할 때 결국 우리가 어쨌든 언어의 세계죠. 언어로 우리가 세계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와 이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만약에 사실이 세계에 속한다고 할 때, 사실이 세계에 속한다고 할 때, 그래서 요 세 개가 있고, 세 개의 기둥이 있고, 여기 언어 쪽에 또 진영이 있죠. 그래서 사실과 역시 매칭되는 게 명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이 세계에 속한다고 할 때 명제가 우리에게 속한다. 명제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라고 할 때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우리의 세계. 그죠? 그래서 실제 세계에는 우리 언어로서 우리가 표현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세계는 사실로서 구성되는 건데, 그 사실은 또 우리 언어 안에 있는 명제로서 표현이 되는 거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은 우리의 명제들을, 근데 그 명제는 또 뭘로 쪼개지죠? 요소 명제가 또 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소 명제들로, 요소 명제로부터의 연산에 의한 진리 함수로서 우리에게 존재하게 되었다. 뭐가요? 명제가요. 그렇죠? 따라서 일반 명제를 가능하게 하는 명제 연산은 이를테면 논리철학 논거의 논리학인 셈이다. 명제 연산이라는 것은 그냥 논리학이다. 자, 이제 이 장은 전적으로 연산에 관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이제 명제와 경우의 수에 관한 장이고, 그래서 뭐 경우의 수나 어떤 조합, 우리 그때 수학 우리가 그 수학에서 배우는 콤비네이션 개념이 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선행학습이 좀 필요한데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어렵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다른 장에 비해 쉽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저한테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수학과 담을 쌓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거조차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어쨌든 근데 과거에 또 수학 표기법이랑 현대 표기 좀 다르기 때문에 현대 표기로 바꿨다라는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논리철학 논거에는 항상 이제 이 수가 쓰여져 있죠. 그래서 4.25부터 일단은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하나의 요소 명제가 참이라면, 자, 하나의 요소 명제가 참이라면 그에 대응하는 원자적 사실은 존립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어의 세계에는 명제가 있고 명제와 대응하는 것은 사실이고 명제는 또 요소 명제로 성립되는데 결국 그 요소 명제와 또 대응하는 것은 이제 어떤 책에서는 이걸 사태라고 그냥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또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원자적 사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자적 사실. 그래서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요소 명제가 참이면 이 요소 명제가 참이라면 원자적 사실은 그래서 존립한다. 만약에 요소 명제가 거짓이면 원자적 사실은 비존립한다. 그렇죠? 자, 해제. 그래서 명제와 세계에서 중요한 건 거짓 명제는 단지 사태의 비존립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명제와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거짓 명제는 단지 사태의 비존립만을 의미한다라는 것. 즉, 실제는 거기에 계속해서 존재한다. 자, 그러나 가능성으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내용만 보면은 명제가 참이어야 원자적 사실이 존립한다라는 거잖아요. 거짓이면 비존립이고. 근데 문제는 어쨌든 그 비존립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가능성으로라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명제의 뜻은 센스, 명제의 뜻은 세계의 참과 거짓에서 독립한다. 명제가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해서 실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지 존립과 비존립의 실제에서 비존립만이 구현되었다는 말이다. 존립과 비존립의 실제에서 비존립만이 구현되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4.26 모든 참인 요소 명제가 주어지면 그 결과는 세계에 대한 완전한 기술이다. 그래서 만약에 요소 명제가 거짓이 아닌 참인 요소 명제만 주어지게 된다면 결국 그 결과 세계에 대한 우리는 완전한 기술이 가능해질 거다. 모든 요소 명제들이 주어지는 것에 더해 거기에 어떤 요소 명제가 참이고, 그러니까 뭐 요소 명제가 모든이라는 것은 거짓 요소 명제도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어떤 묘사가 참이고 어떤 요소 명제가 거짓인지 말해주면 세계는 우리는 세계를 완전히 기술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여기서 두 개의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설명한다. 그래서 가능성으로서의 세계와 존립하는 것으로의 세계에서 나눠서 구분을 하고 있다. 가능성이 더 큰 범주겠죠. 그러니까 가능성, 거짓과 참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해서 어떤 좀 이따 그래서 경우의 수를 우리가 보게 돼요. 바로 밑에 나오죠. 그래서 존립하는 것의 세계는 참일 때 존립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의 세계와 존립하는 것의 세계를 하나로 묶어 설명하고 있다. 요소 명제 전체가 주어지면 가능성으로서의 세계가 주어지는 거고, 그러나 그중 어떤 명제가 참이고 어떤 요소 명제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현재 존재하는 세계가 기술되는 거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27. 자, 그래서 n개의 원자적 사실이 존립하면 하면서 요 공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몇몇 개의 세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제가 진짜 수학에 담을 쌓은 지 오래돼서 지금 요거를 읽는 것 자체를 그냥 기호로서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만 읽는 것 자체를 발음을 못 하겠어요. 그냥 쓰고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자, 해제를 보죠.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이 n개의 원자적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참인 원자적 사실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유념하자. 자,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n개의 원자적 사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지 참인 것만 걸러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가능성으로서의 세계 있죠? 그거를 지금 다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조합의 기호, 즉 콤비네이션이죠. 기호로 쓰였던 과거에는 요로 때요. 요걸 썼대요. 그래서 요거 지금 비트겐슈타인은 요 괄호를 쓰고 있죠. 근데 그것은 이제는 C로 콤비네이션의 그 대문자 C로 바뀌었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C를 쓰기로 하자라고 해서 요렇게 표현을 바꿨어요. 자,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확실히 우리가 뭔가 수학 시간에 봤던 그 기호고, 그럼 이게 어떻게 계산하는 거더라? 역시 기억이 좀 안 날 수도 있겠지만 다행히도 큰 상관은 없더라고요. 여기서 워낙 설명을 또 잘해주고 계셔서 어쨌든 자, 예를 들어 보고 있어요. 이 명제는 다음과 같은데 만약이에요. 예를 들면 한 개의 명제, 즉 P라는 명제 하나의 명제로만 된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이 세계는 명제가 하나밖에 없는 세계, 언어로 분석했을 때. 그러면 이 공식에 대입을 해 보면, 그렇죠? 그래서 자, 이 v 값은 그렇죠? 여기 써 있죠. v는 0부터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v는 0에서 1까지만이 어차피 세계가 명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1 콤비네이션 여기 0을 쓰고
플러스 1 콤비네이션 1 이런 식으로 딱 두 개의 식이 풀어지죠. 그래서 요거를 더하면 2가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거는 이 콤비네이션을 또 풀어내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또 여기서는 그거 자체도 안 써 있거든요. 너무 당연해서 안 써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여러분 전 궁금하신 분은 그냥 네이버에 콤비네이션 수학기호 이렇게 쓰시면 자연스럽게 콤비네이션이 어떻게 이제 푸는 과정인지도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거 그대로 이제 대입해 보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2라는 건 그럼 뭘 의미하냐가 중요하겠죠.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2가 나왔는데 그것은 곧 가능한 세계, 두 개의 세계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위로 다시 올라가 보시면 아까 그 세 개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가능성으로서의 세계를 얘기할 때 바로 지금 그 가지수를 지금 계산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또 두 개의 명제, PQ 두 개의 요소 명제로만 이루어진 세계다라고 또 상상을 해보면 공식이 또 어떻게 된다? 이제는 이제 여기 이렇게 되죠. 이 콤비네이션 0이랑 이 콤비네이션 1이랑 이런 식으로 1로 해서 이제 세 개의 식이 나오고 식이란다. 식은 하나죠 물론.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요 단위가 나오고 요거를 다 이제 계산을 해보면 4가 나옵니다. 즉 경우의 수가 어쨌든 4개로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명제가 하나일 때는 2개였는데 하나일 때는 2개였는데 지금 2개일 때는 4개의 세계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은 뭐 괜히 또 3개면은 8개냐? 6개냐? 당연히 그런 거 아니죠. 지금 이 콤비네이션 공식의 특성상 그렇게 늘어나지 않죠. 더 많이 늘어납니다. 어쨌든 자,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P면 Q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P가 참일 때 Q도 참인 거, P가 거짓일 때 Q도 P가 거짓일 때 Q가 참인 것, P가 참일 때 Q가 거짓인 것, P가 거짓일 때 Q도 거짓인 것. 이런 식으로 지금 경우의 수가 가능한 세계가 4개의 세계가 나온 거예요. 가능한 세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근데 그 중에 하나죠. 어떤 세계일지 모르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현실에 지금 하나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 세계 중에 우리는 지금 그 한 개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능성으로서의 세계와 존립하는 것으로의 세계를 지금 구분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는 존립하고 있는 세계를 지금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것일 텐데 가능한 세계 중에 우리는 하나의 세계를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자 여기 요소 명제가 이제 4개로 늘어났다고 칩시다. 지금 우리 3개까지 본 거잖아. 4개로 늘어나면은 공식이 이제 훨씬 더 복잡해지죠. 뭐 이 복잡도 뭐 그렇게 훨씬 복잡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지수가 이제 크게 닙니다. 그래서 요소 명제가 이제 4개일 때는 16개까지 이제 가능 세계가 증가된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풀어본 게 바로 요 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16개의 세기가 나온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 보죠. 이 조합의 연산은 사실 매우 간단하다. n개의 요소 명제가 있고 발생하지 않은 사건. 즉 F인 요소 명제가 하나도 없는 세계를 가정하면 그 세계는 역시 n 콤비네이션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요소만 있을 때는 요소 명제만이 F인 세계는 n 콤비네이션 1이 되고요. 다시 두 개의 요소 명제만이 또 F일 경우에는 요소 명제는 F인 세계는 이제 n 콤비네이션 2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요소 명제가 둘일 때는 왜 이 공식이고 세 개일 때 왜 이런 공식을 계속 기반으로 우리 풀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경우의 수 가지수에 대한 계산법은 참고해서 보시고요. 아마 당연히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을 조준걸 교수님이 친절하게 좀 풀어주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래도 저 같은 이제 뼛속까지 문과 이런 사람들도 그래도 꼼꼼하게 보시면요, 약간 기억이 좀 살아나면서 이런 의미구나 정도만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PQR 3개의 요소 명제로 이루어진 세계를 예로 들면 8개의 세계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 가능한 8개 세계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의 세계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럼 4-4로 넘어가 보죠. 자, 비트겐슈타인은 여기 써 있다. 이거 아니거든요. 명제는 그러면 요소 명제의 진리 가능값과의 일치 혹은 불일치의 표현인 셈이다라는 거죠. 표현이다. 그러니까 명제는 요소 명제의 진리 가능값과의 일치하거나 혹은 불일치 어떤 표현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비트겐슈타인은 이 진리함수 이론을 이제 말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7장이잖아요. 8장이 이제 진리함수 이론 편이죠.
어쨌든 그게 그래서 실제로 이 기호도 이 번호도 5로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4의 마지막 파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그래서 이거는 5월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기호로요. 그래서 뭐 P이거나 Q인 그죠? 그래서 이 명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라고 해서 이 명제는 요소 명제 PQ의 진리 가능한가의 일치 혹은 불일치의 표현이다. 예. 즉 P거나 뭐 Q 이것은 PQ 값을 표현하는 명제인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 이제 이게 표현될 수 있거든요. 자, 어쨌든 넘어가 보죠. 요소 명제 진리 가능 값이 명제 참과 거짓의 조건이다. 그럼 진리 가능한 가능 값에 대해서 이제 또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아까 위에서 본 거는 이제 P와 Q에 대한 얘기만 했잖아요. 가능 세계에 대해서. 물론 요소 명제는 참과 거짓의 가능성을 가진다. 복합 명제의 참과 거짓은 요소 명제 참과 거짓의 가능 값의 함수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요소 명제가 결국은 명제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제의 그러면 참과 거짓은 아까 이 요소 명제의 참과 거짓의 아까 함수값이라는 거죠. 가능값의 함수다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서 그런 표현으로 여기서 이게 등장 붙어 있죠. 예. 그래서 TT, FT, TF, FF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되는 어떤 가능성 속에서 요게 이제 일종의 가능값의 함수가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요 점은 P명 이제 뭐랄까 엔드에 가까운 거거든요. 예, 엔드죠, 엔드. 그러니까 오어가 아니라 P이면서도 Q인 뭐 이런 이제 함수값인 거예요. 그래서 P이면서 Q라는 명제의 참과 거짓은 요소 명제 P와 Q의 진리 가능값에 달려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것이 유명한 진리함수 이론이다. 그래서 그 진리함수 이론이 8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4.4111 보시면 요소 명제 도입이 다른 종류의 명제 이해를 위해 근원적인 것이라는 사실은 첫눈에도 그럼직하다. 확실히 일반 명제에 대한 이해는 명백히 요소 명제 이해에 의해 기초한다. 결국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하고 싶은 건 결국 우리는 세계는 우리가 언어로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고, 근데 그 언어는 명제에 의해서 구성되는 건데 결국 그 명제에 대한 그죠? 확실히 일반 명제에 대한 이해는 우리는 또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다? 결국 요소 명제 이해에 의해 기초하는 거다라고 해서 그만큼 이제 세부적으로 파고드는 자리가 되는 거겠죠. 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언어의 어떤 그 가장 기본 단위를 지금 보고 있는 셈이에요. 비트겐슈타인은 이번에는 진리값에 대해서가 아니라 명제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의 요소 명제와 그 요소 명제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일반 명제 의미에 대한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확실히 요소 명제와 그 요소 명제를 독립변수로 하는 일반 명제 사이에는 의미의 함수 관계가 있다. 그렇죠? 어쨌든 일반 명제가 요소 명제보다 지금 더 상위에 있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밑에 사례를 보면 자, P가 예를 들어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례예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봐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P가 예를 들어 비가 온다야. Q는 바람이 분다야. 자, 이거는 결국은 이 두 명제가 요소 명제가 되는 거죠. 요소 명제라고 가정을 하고 자, 이제 P이거나 Q이거나 이런 거죠. 그것을 일반 명제라고 가정하죠. 그러면 P와 Q의 의미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P와 Q의 이 의미는 P와 Q의 의미함수로서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이건 쉽게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명제가 구성되는구나. 요소 명제는 저런 거구나. 저런 단위로서. 자, n개의 요소 명제에 대해 하나의 명제가 그것의 요소 명제들의 진리 가능값과 일치 혹은 불일치할 그 이제 가지수가 또 나와요. 아까 여러분 그 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지금 ln으로 나왔잖아요.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가능 세계의 그 가지수 값은 kn으로 아까 표시가 되었거든요. 표기를 그렇게 한 거죠, 비트겐슈타인이. 그러니까 그 kn은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죠, kn.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논리적으로만 따라오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지금 아까는 요소 명제를 통해서 가능한 세계의 가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n개의 그러면 그 요소 명제에 대해 하나의 명제가 그것의 요소 명제들의 진리 가능값과 그러면 일치할지 불일치할지의 경우의 수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일치할지 안 할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이제 그 가지수도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요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벌써 여러분 예측 가능하시겠지만 가지수가 더 많이 늘겠죠. 우리가 아까 가능 세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게 일치할지 않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야 되니까 자,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보이는 위의 언명들은 그래서 사실 매우 간단하다고 주중걸 교수님은 얘기하고 있고요.
비트겐슈타인은 일반 명제의 진리 가능값의 경우의 수를 요소 명제의 진리 가능값에 맞춰 열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P, Q 두 개의 요소 명제만으로 이루어진 세계는 물론 네 개의 실현 가능한 세계를 가지죠. 자, 이건 우리가 아까 계산했죠. 그러니까 두 개의 요소 명제만으로 이루어진 세계는 실제로 네 개의 경우의 수에 어쨌든 실현 가능성을 갖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네 개의 세계를 가질 수 있다. 그것을 이제 넘어서는 세계는 없는 거예요. 예, 이 값 안에서는요. 근데 이 네 개의 세계를 차례로 열거했을 때 명제에 대한 탐구는 끝나는 거냐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제 명제 연산에 대해서 배울 차례다 해서 도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요소 명제 얘기할 때는 여기까지만 필요했다라는 게 중요하죠. 애초에 요소 명제는 애초에 몇 개였어요? 두 개였잖아요. 그러니까 요소 명제가 두 개일 경우에 가능한 세계는 이렇게 네 개 값으로 됐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살펴봤죠. 요건 왜 붙은 거예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일반 명제에 어쨌든 이제 그 가능한 경우의 값을 또 더한다? 어쨌든 상황을 더 살펴보는 거죠. 이거 보시면 자, 이거 보시면 어떻게 돼요? P이고 Q이다 이거고 P이거나 Q이거나 그리고 P가 아니거나 Q이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게 그래서 말줄임표인 거예요. 왜냐면 계속 그런 경우의 값이 나올 테니까. 그죠? 그나마 여러분 뭐 두 개일 때는 모르겠지만 또 원소가 또 세 개이거나 네 개거나 이러면 그 값이 엄청 커지겠죠. 자, 그래서 이 연산의 진리 가능값은 그럼 몇 개일까? 유한할까 무한할까 보면 분명히 유한해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는 16개까지 가능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계산법은 역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ln을 구할 수 있는 그 가능값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자, 결과적으로 P와 Q라는 독립변수라는 명제의 개수는 16개까지 가능하고 그것 위에 다른 명제가 있다면 그것은 16개 명제 중 하나와 동치일 거다. 자, 그래서 자, 모두 4개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런 연산들이 등장한 거죠. PQ의 진리 가능값은 4개의 경우수니까요. 됐고요. 뭐 여기 표현값까지는 뭐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일반화될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P와 Q 이 괄호가 PQ로 이루어진 모든 종류의 연산이라고 가정하면 놀랍게도 그 개수는 PQ 연산에 의해 정해지는 게 아니라 P와 Q 각각의 요소 명제 진리 가능값에 의해 정해지는 거다. 예. 그래서 P와 Q는 4개의 세계를 구성했고 그 4개의 진리 가능값 중 어떤 것은 T가 되고 어떤 것은 F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례를 또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것을 또 다시 이렇게 ln의 공식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은 어쨌든 P와 Q의 진리 가능값의 경우의 수는 결국 이제 그 숫자 기호 어쨌든 P와 Q의 진리 가능값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게 만약에 이제 세 개라면 그죠? 자, PQR까지 R을 포함시켜 가지고 그러면 요소 명제가 세 개라면 거기에 진리 가능값의 경우의 수는 먼저 KN을 먼저 구해야겠죠. 아까도 미리 구했지만 세 개일 때는 8개의 가능 세계가 가능하고 거기서 또 LN까지 구하면 무려 256개의 함수값이 나옵니다. 예. 자, 그래서 어마어마해졌죠 갑자기.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PQR의 3개의 요소 명제로 이루어진 3개의 진리 가능값의 경우 가능한 3개 값이 아니죠. 진리 가능값의 경우에 진리 가능값의 경우는 256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만약 새로운 연산이 나온다면 그것은 새로운 연산으로 보일 뿐이지 새로운 연산은 아니다. 왜요? 결국 이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256개의 연산 진리 가능값이 모든 경우의 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동치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듭 새겨야 될 사실은 PQR 3개의 요소 명제로 이루어진 3개의 종류는 아까 3개의 종류 몇 개요? 8개의 세계인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함수값이 256개 이게 경우의 수가 또 나눠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 3개의 요소 명제로 이루어진 진리함수 전체의 진리 가능값이 256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복잡하죠. 자, 어쨌든 이제 4.46으로 넘어가셔서 가능한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좀 전환이 되는 게 그럼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에 있어서 이제 절반 중요한 부분이 온 거예요. 절반은 아까처럼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는 여러분 다시 투자할 가치가 있죠. 좀 다시 나오겠지만 눈 아프게 또 왜 올리냐 하시겠지만 결국은 지금 초반에 했던 이 얘기를 입증하는 거니까요. 하나의 요소 명제가 참이면 원자적 사실은 존립하고 그것이 거짓이면 원자적 사실은 비존립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러면서 모든 참인 요소 명제가 주어지면 그 결과는 세계에 대한 완전한 기술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참인 것만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 가능한 세계와 존립 가능가수의 세계 두 가지를 함께 보고 있는 건데 4.27부터 그래서 우리는 아까 kn 값을 구하는 거죠. n개의 원자적 사실이 존립했을 때 이제 kn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의 세계의 가능성이 열리는가? 그 원자적 사실에 의해서 몇 개의 가능한 세계가 열리는지를 보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그러면 이제 진리 가능값이 또 어떻게 계산될 수 있는가를 따진 건데, 방금처럼 세 개의 어쨌든 요소만 있어도 256개의 진리 가능값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까지 우리는 지금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46으로 넘어오면, 근데 이 가능한 진리 조건의 그룹 중에, 가능한 진리 조건의 그 그룹 안에 두 개의 극단적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중 한 경우는 요소 명제의 모든 진리 가능 값에 대해 명제가 참인 경우예요. 어디에? 모든 값의 명제가 참이다. 이것을 우리는 진리 조건이 항진적이다. 항상 진짜다. 항상 진리다. 이런 거겠죠. 항진적. 그리고 다른 그 번역서를 보면은 동호반복적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호반복적이다. 약간 좀 다른 의미처럼 느껴지겠지만, 여러분 저는 여기서 당연히 이제 칸트가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칸트도 결국 선험적 종합에 대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진리값을 찾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즉 어떻게 보면 뭐랄까, 분석 판단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종합 판단이 있고 분석 판단이 있는데, 칸트가 얘기했던 분석 판단도 사실상 동호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다, 이런 거죠. 총각 안에 이미 그 의미가 들어있죠. 총각이라는 단어 안에. 그래서 말에서 입 아픈 경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런 분석 판단을 많이들 합니다. 근데 그게 일종의 동호 반복이기도 하죠.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성이다. 총각과 결혼하지 않은 남성이 동호적이니까 결국 그런 값인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도 지금 그 값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항진적이다. 이것을 우리는 그 진리 조건이 항진적이라고 하는 그 참인 명제가 항상 있고, 또 반대편에는 항상 거짓일 때, 모든 진리 값에서 다 거짓으로 나오는 건 뭐다? 그건 모순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해제를 또 보시면 두 개의 요소 명제 PQ의 진리 조건을 생각하면 두 개일 때예요. 두 개. 아까 우리 세 개까지 봤죠. PQ의 연산은 16개의 진리 조건을 갖는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자, 이 중에 그죠? 이제 항진적인 명제가 있고, 모든 진리 조건이 T가 되는, 반면에 16개의 진리 조건 중에 또 항상 모순이 값이 나오는, 그래서 항상 진리 가능 값에도 불구하고 진리 조건이 거짓인 경우, 예를 들면 뭐 요런 기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이면서 P가 아닌 것, 그리고 또 Q이면서 또 Q가 아닌, 그죠? 이런 것이 AND로서 붙어 있을 때 결국 우리는 이것을 모순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모든 진리 가능 값에 요 두 개가 꼭 있다라는 거죠. 극단적인 그 두 개. 하나는 항상 진리니까, 하나는 항상 틀리는 거, 이런 거죠. 명제는 그것들이 말하는 바를 보여주는데, 항진 명제와 모순 명제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한다. 자, 그래서 이게 되게 특이한 얘기죠. 아니, 명제는 그것들이 말하는 바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그걸 통해 아까 우리가 이제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건데, 항진 명제와 모순 명제만큼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무언가 말하고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항진 명제는 그것들이 무조건 참이기 때문에 진리 조건을 갖지 않는 것이고, 또한 모순 명제는 그것을 참으로 만들 어떤 조건도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항진 명제와 모순 명제는 결국은 뜻이 없는 것다. 뜻이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역시 해제랑 좀 내용 읽다 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자, 그래서 항진 명제나 모순 명제 모두 뜻을 결하고 있지, 자, 센스를 결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난센셜하지 않다. 그러니까 난센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 뜻을 결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아무 무의미한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 단어 잘 써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명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그렇죠?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인데 그게 왜 중요한 요소지?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사례가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면 바로 이해가 갑니다. 사례를 지금 뭘로 들고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면 0이라는 수와 혹은 마이너스
혹은 우리가 허수 있죠. 우리 보통 i값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2를 루트를 씌우면은 결국 우리가 i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현실에서는 우리가 관찰할 수 없죠. 여러분 0은 현실에서 관찰할 수 없어요. 마이너스 현실에서 관찰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상 뭐 아까 좀 렉 센스라고 하고 있잖아요. 뜻을 결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난센셜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뜻을 지니진 않지만 연산의 어떤 도구나 어떤 매개적인 역할로서 분명히 유의미한 거예요. 0과 마이너스 허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항진 명제나 모순 명제도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할이 있기 때문에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장 우리 그게 어떤 눈에 그게 보이는 거야? 세계에 그게 과연 존재하는 거라고 봤을 때 그러진 않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죠. 항진 명제나 모순 명제가 의미를 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심지어 무의미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래도 난센셜은 아니다라고 하겠죠. 그것들은 결국은 상징책의 일부로서 마치 0이 산술 상징책의 일부인 것처럼 그래서 비트겐슈타인도 사례를 여기서 들고 있죠. 자, 그래서 자, 비트겐슈타인은 난센셜이 그럼 뭐냐? 그 난센셜을 어떤 경우에는 논리 형식을 지키지 않은 경우로, 어떤 경우는 뜻이 없는 경우로 사용해서 혼란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난센셜은 논리 형식을 어기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조준걸 교수님은 해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논리 형식을 어기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지금 난센셜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은 항진 명제와 모순 명제는 근데 난센셜하지는 않아 라고 했다는 건 논리 형식을 어기고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논리 형식을 지키지만 분명히 지키고 있지만 비실증적인 대상을 지칭하는 명제는 결국은 센스를 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 형식 자체를 안 지키는 말이 안 되는 명제 난센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난센셜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항진 명제와 거짓 명제는 뭐 완전히 이 뭐랄까 비트겐슈타인의 논법에서 소거되는 게 아니죠. 뭔가 유의미하긴 한 거야. 역설적이죠. 무의미한데 유의미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명제가 난센셜인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게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논거의 어떤 역할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라는 것이 결국은 그런 말이 안 되는 명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다시 얘기하죠. 항진 명제나 모순 명제는 그래서 센스리스하지만 난센셜하지는 않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연산의 도구들이고 연산의 도구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매우 델리케이트한 주제지만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라고 했죠. 다음 같은 예를 살펴보자. 음수나 허수가 실제로 존재하는 수냐라고 보면 그냥 그것들은 센스를 가지는가 보면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센스를 쓰죠. 실제는 그러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실제에 음수나 허수가 보이진 않아요. 그것들은 단지 실제 수를 위한 연산의 하나의 수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죠. 수학에서. 그래서 그 사례 굉장히 상세하게 들어오고 계세요. 이걸 통해서 이 계산을 따라오시면 결국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i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하지 않은 수인데 이 계산에서는 필요한 거죠. 0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여러분 0이라는 건 없죠. 우리는 0을 가정할 수는 없어요. 이건 역시 연산의 한 수단인 거죠. 항진 명제, 모순 명제도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뜻을 가지진 않지만 실제하는 명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은 실제하는 명제들의 연산을 위해서는 어쨌든 꼭 필요한 역할, 그 수단이 된다라는 거죠. 도구가 된다. 항진 명제와 모순 명제는 그래서 실제 그림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뜻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들은 어떤 가능한 상황도 표상하지 않아요. 전자, 항진 명제는 모든 가능한 상황을 참으로 수용하고 모순 명제는 어떤 것도 참으로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비트겐슈타인은 항진 명제에서 말하고 있고 러셀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탁월함은 러셀이 그의 로지컬 어토미즘을 매우 현학적이고 스콜라주의적으로 몰고 간 반면에 그러니까 사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야기로는 그러니까 이 러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굳이 뭔가 좀 현학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추상적으로 어쨌든 나름대로 자꾸 기호를 대체하려고 새로운 기호를 또 만들려고 하고 뭐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비트겐슈타인은 전통적으로 철학에 부딪혀온 모든 중요한 문제에 어쨌든 기호와 명제 측면에서 대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항진 명제나 모순 명제가 모두 계속 분석적이고 따라서 선험적 명제다.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그 칸트의 분석 판단이 떠오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분석적이고 선험적이다. 그죠?
예를 들어 삼각형은 각이 세 개인 도형이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분석적인 명제이고 따라서 선험적이에요. 예. 이 명제를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로 본다면 P는 단지 Q의 논증적 분석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죠? 다음과 같은 진리함수표의 진리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자, 여기도 보시면 어쨌든 이제 진리함수표의 진리 조건 이렇게 해서 이런 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P이고 Q이면 P이거나 Q이다 라는 명제는 항상 참이고 따라서 항진 명제가 된다 라고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참 여기 이면이라고 하는 거 아까 요거였죠. 요거. 그러니까 요거에서 이거는 항진 면제다. 다시 말하면 이제 P면 Q이고 설명했죠. 그리고 P and Q죠. 그러니까 그리고 P5와 Q 그죠. 근데 어쨌든 P and Q이면 P5와 Q이다 이렇게 설명할까요? 어쨌든 나는 명제의 진리 조건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PQ의 진리 가능값과 상관없이 항상 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참이 되는 값. 우리는 이 명제의 참과 거짓을 알기 위해 이 명제와 실제를 대비시켜 볼 필요조차 없다. 이 명제는 경험과 어떤 관련도 맺고 있지 않아요. 아까도 했지만 선험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위에 선험이라는 건 경험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예. 칸트가 그런 얘기를 했죠. 선험적인 어쨌든 선험적 주체에 대한 이야기, 선험적 감성 형식에 대한 개념처럼 경험하지 않아도 있는 거. 항진 명제가 그런 거고. 그렇죠? PQ의 어떤 진리값에도 불구하고 참이라면 모순 명제는 어떤 진리값에도 불구하고 거짓인 값인데 이 명제 역시도 무조건 거짓이고 따라서 경험에 호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항상 선험적으로 거짓이고 선험적으로 항상 참인. 이 명제의 존재 의의는 항진 명제와 또 다르죠. 모순 명제니까 분석적이고 선험적 명제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분석적이고 선험적 명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자리니까 다르지 않다 쪽이죠. 그러니까 단지 이 명제는 분석적으로 항상 거짓일 따름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 다를 뿐이고요. 참이냐 거짓이냐 그게 다른 거지 결국 이 위치와 존재 가치는 똑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논고의 후반부에서 논리 명제에 대해 자세히 말하고 있고요. 논리 명제는 항진 명제이고 그것은 하나의 참회 형식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자, 이거는 모순 명제의 한 예이죠. P and Q이며 not P or not Q이다 라면서 이런 명제는 이 모순 명제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4.465 항진 명제와 일반 명제의 곱은 아까 곱이라고 한 게 아까 여러분 그 표시예요. 이 점 알겠죠? P이고 Q이다 할 때 이 점이 이제 그 곱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일반 명제와 동일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곱은 그 본래 명제와 동일하다. 왜냐하면 그 뜻을 변경시키지 않은 채로 상징의 본질이 되는 것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은 논리곱은 and임을 논리합은 or임을 생각하자라고 조중호 교수님도 써놓고 계세요. P를 항진 명제로 가정하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진리함수표를 생각하자. P가 항진 명제이고 따라서 자 P가 항진 명제라고 지금 전제를 한 거죠. 얘가 항진 명제면 뭐가 들어오든 간에 그죠? PQ의 진리 조건은 결국은 뭐와 같아진다? Q의 진리 조건과 같아진다. 그러니까 이 명제곱은 결국 명제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진 명제는 명제의 뜻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P 항진 명제가 들어왔다고 해서 뜻이 변화되는 건 아니어서 여기 TTFF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죠. 그리고 뜻이 변하지 않으면 상징도 바뀌지 않고 명제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됐나요? 이렇게 해서 이게 끝이에요. 사실은 여기까지 얘기해서 이제 오늘 파트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는 아까 앞에서 살짝 예고를 했던 이제 8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의 수로는 이제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5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진리함수 이론을 상당히 또 두꺼운 분량으로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 또 간만에 시작하기도 한 거니까 다시 혹시 여기서부터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일단은 비트겐슈타인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 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이게 초기 비트겐슈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그림 이론이라는 거 엄밀하게 얘기하면 나중에 이제 게임으로
언어는 게임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후기 비트겐슈타인이고요. 이제 전기 비트겐슈타인에서 결국은 이 논리처럼 논거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결국은 이걸 그림으로써 그래서 세계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모든 명제로서 그려지는 그림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제로서 우리는 세계를 표현하는 거고 사실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후벼 파 본 거는 뭐다? 근데 그 명제는 어떻게 생긴다? 요소 명제의 진리 함수로서 드러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 요소 명제를 또 분석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는 사태, 원자적 사실이 어떠한지에 대한 것도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흥미롭게도 이제 가능 세계의 값, 그죠? 그래서 그 요소 명제를 통해서 요소 명제 어쨌든 진리 함수를 통해 전체 가능 함수를 구하는 법과 그 안에서 또 진리 가능 값은 또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었다. 그리고 항진 명제와 모순 명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진리 가능 값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그 두 값이 의미는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또 무의미하지 않은 그렇죠. 나름대로 또 연산의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에서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걔는 선험적이고 또한 분석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칸트에 대해서 순수 이성 비판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이나마 아시는 분이라면 이게 또 심상치 않게 좀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거를 보다 보면 생각보다 칸트와 좀 비슷한 점이 많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얼핏 보면 되게 다른 것 같았는데 저는 처음에 이미지가 원래는 굉장히 다르게 봤거든요. 왜냐면 칸트는 아무래도 이제 근대 철학에 거두고 비트겐슈타인은 어쨌든 그런 정통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많이 깨부시고 본인만의 어쨌든 철학을 좀 추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상 또 이 언어를 통해서 세계를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연결해서 알게 된다라는 건 어찌 보면은 칸트가 얘기하고 있는 그 선언적인 어쨌든 그 주체의 개념과 굉장히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또 든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럼 칸트가 우리가 닿을 수 없다라는 물 자체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볼 만하고요. 결국은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그렇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상 오히려 물 자체적인 측면이 아닌가라는 어쨌든 그런 성급한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어쨌든 오늘 간만에 저도 이제 이 논리철학 논거 복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진리함수 이론까지 같이 그냥 묶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제 욕심일 뿐이어서 일단은 이렇게 한 발 뛰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